안녕하세요. 사실과 자유 이승만 TV의 주익중입니다. 오늘은 인물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제가 전에 소설가 이태준을 다뤘었는데 그 이태준과 같이 월북해서 활동을 했던 임화라는 인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일제하의 임화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글쎄요, 저는 제목을 넘치는 재능, 좁은 도량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엄청난 재능을 가진 인물이었는데 그 재능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인물이었고, 그것은 그의 좁은 도량, 잘못된 식견에 있었다, 이런 말씀을 오늘 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 보시는 사진이 한 20살 전후의 임화입니다. 정말 미남 아닙니까? 지금 이 모습으로 그대로 나와도 요즘 연예계의 아이돌과 견줘봐도 전혀 손색이 없는 인물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임화의 본명은 임인식입니다. 글을 쓰면서 임화라는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했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임화는 조선의 대표적인 프롤레타리아 문예운동가죠. 조선 프롤레타리아 예술가 동맹이라고 하는 카프라고 하는 조직의 서기장 1인자였습니다. 해방 후에는 월북을 했다가 6.25 전쟁이 끝난 직후에 미제의 간첩으로 몰려서 북한에서 총살당했습니다. 대표적인 공산주의 문예운동가인데 북한에서는 간첩으로 처형당한 인물. 이것이 대중에게 알려진 임화의 특징적인 면모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좀 더 찬찬히 살펴보면 여러 가지로 많은 생각거리를 주는 인물이었습니다. 제가 임화를 다루게 된 계기는 한 권의 책을 보게 된 것이었는데요. 바로 이 바람이여 전하라라고 하는 책입니다. 부제가 임화를 찾아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화를 추적한 그런 기록이다라고 하겠는데, 신문기자 출신의 정영진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책이고요. 이 책의 윗부분에는 정영진 장편소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설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마치 임화에 관해서 지어낸 이야기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인물을 추적해가는 과정을 하나의 소설로 구현을 한 거고요. 내용 자체는 충실한 사실 근거에 입각해서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는 임화의 작품도 당연히 분석이 되어 있고, 무엇보다도 관련 인물들의 행적을 추적한 것이 있는데, 호적을 조사한다든가 임화와 관련된 인물들 중에 필자가 이 책을 쓸 당시 생존해 있던 인물들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 관련 인물의 추적을 통해서 그전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들을 많이 제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먼저 역시 임화의 성장 환경에 대해서 좀 잠깐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1908년생입니다. 서울 종로구 태생이고 종로에서 계속 성장했어요. 나중에 결혼해서 생활하는 것도 종로였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종로내기다, 그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요. 한 12살까지는 종로구 소격동, 지금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자리 있죠. 경복궁 옆에 삼청동 가는 길에, 그쪽에서 살았습니다. 자식이 하나뿐인 집에 독자고요. 어떤 자료에서는 아버지의 직업에 대해서 빈농이다, 또는 소시민이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아마 소상인이 아니었나 싶고요. 유력한 양반가라든가 이런 건 아니었습니다. 12살부터는 이사를 해서 이화동, 동숭동, 해화동 그쪽에서 성장했습니다. 가정 환경은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한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921년에 13살일 때 보성고보에 입학을 합니다. 보성고보는 당시 휘문, 중앙, 배제 등과 더불어서 조선인의 명문 사립중등학교였습니다. 이태준을 다룰 때 말씀드렸지만 한 달 월사금이 한 4원 정도 됐는데 지금으로 치면 한 40만 원 되는 돈입니다. 매달 40만 원씩을 등록금으로 낸다. 지금도 부담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당시에 전반적으로 가난했던 경제 상황을 생각하면 상당한 부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런 월사금을 부담하면서 학교를 다녔던 것을 보면 찢어지게 가난한 집은 아니었고 외아들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과 투자를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18살인 26년도에 어머니가 죽었고, 그 이후에는 집을 가출해서 이 집 저 집
떠돌아다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얘기는 뭐 자서전이라든가 이런 곳에 나와 있지 않는데요. 따라서 아버지와의 관계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임화의 가장 특징적인 면모는 다방면의 천재라는 것입니다. 뛰어난 평론가였어요. 또 뛰어난 시인이었고 게다가 영화배우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최1급의 공산주의 문예운동가였습니다. 이 중에 어느 한 가지를 잘하는 것도 어려운데 임화는 평론가, 시인, 공산주의 문예운동가 이 모든 것에서 최고였습니다. 다방면에 걸친 천재다. 정말 하늘이 내린 천재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공부를 많이 해서 그러냐 하면 그건 아니에요. 가방끈은 짧았습니다. 아까 보성고보에 입학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당시 중등학교가 5년제인데 25년에 17살이던 때 보성고보 5학년을 중퇴를 합니다. 중퇴한 이유는 학교에서는 더 배울 게 없다. 혼자 공부하겠다. 뭐 이런 거였습니다. 1926년에 모친이 사망한 후에 가출해서 이 집 저 집 떠돌기 시작했는데 그런 와중에도 1926년에 18살 때부터 평론과 시를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은 임화가 신문에 첫 기고를 한 글인데요. 매일신보에 1926년 1월 1일자에 실린 글입니다. 물론 임화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지는 않고 성화라는 이름으로 투고를 했어요. 문학상에 나타난 연애 이런 제목의 글입니다. 당시 매일신보는 1급의 신문은 아니었어요. 동아일보, 조선일보, 또 중해일보라고 하는 것이 당시에 대표적인 조선인 신문이었고 매일신보는 총독부 기관지로서 격이 좀 떨어지는 신문이었죠. 하지만 중등학교를 채 졸업하지도 못한 18살짜리가 글을 써서 어쨌든 신문에 이렇게 기고가 된 겁니다. 이 아래쪽에는 소설가 이효석 있죠. 당시 경성제대 예과에 입학을 했을 것 같은데 이효석의 소설이 실려 있습니다. 이렇게 일찌감치 평론하고 시를 발표하는데 그때는 다다이즘과 같은 전위예술이나 아니면 무정부주의, 아나키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927년에서 28년, 즉 19살에서 20살 요 때는 또 영화배우를 합니다. 보성고보의 동기 중에 김유영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물론 나중에 영화 감독이 됐어요. 이 친구가 감독을 하고 그 영화에 배우로서 출연을 합니다. 당시에 유랑이라고 하는 영화, 또 혼가라고 하는 영화 이런 것에 출연을 했다고 합니다. 네, 보시는 것은 임화가 출연한 영화 혼가에 관한 동아일보 1928년 6월 20일자의 보도입니다. 혼가라는 것은 이제 어두운 거리, 황혼의 거리 뭐 이런 뜻입니다. 이 보도에 나오는 사진은 이제 영화의 한 장면이 되겠는데 마차의 마부인 것 같은데 무슨 낫을 가지고 사람을 위협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죠. 임화는 이 영화에 마부로 출연했다고 하는데 마부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얼굴이 하얗고 잘생겨서 좀 어울리지 않았다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1928년 20살 때 바로 조선 프로레타리아 예술가 동맹 카프에 가입을 합니다. 당시 카프에서는 뭐 박영희라고 하는 사람과 김기진이라고 하는 사람 사이에 무슨 뭐 내용 형식 논쟁인가 하는 그런 프로레타리아 문학의 방향성을 놓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임화도 여기에 참여를 합니다. 그러면서 논쟁이 정리되는데 한 역할을 합니다. 임화의 대표적인 시 작품은 1929년 21살 때 나옵니다. 프로레타리아 시의 한 전형을 창출했다. 뭐 단편 서사시의 모범을 보였다. 뭐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요. 우리 오빠와 화로라든가 또는 내거리의 순이, 우산받은 요코하마의 부두 그런 작품들을 발표했습니다. 이 우리 오빠와 화로라고 하는 시는 내거리의 순이와 같은 다른 이 임화의 시와 더불어서 당시 프로레타리아 문학의 새로운 전형을 창출한 것으로 높이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임화는 대중적으로도 아주 유명한 인물이 됐습니다. 임화는 1929년 가을에 일본에 가서 1931년 봄에 돌아옵니다. 뭐 유학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무슨 학교에 들어간 건 아니고요. 일본에 있던 이북만이라고 하는 조선인 공산주의자를 만나서 공산주의 문예 이론을 공부하고 또 조직활동의 경험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덤으로 결혼도 했습니다. 제가 여기 그린 것은 도쿄에서 같이 교류를 했던 동료들인데요. 이북만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 전체의 조직자 내지는 리더격입니다. 나이는 임하와 같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930년 기준으로 보면 이북만이라고 하는 사람 22살이고 임하도 22살이에요. 이북만에게는 이기래라고 하는 6살 차이 나는 여동생이 있었고요. 물론 이북만의 집에서 이기래가 생활을 하면서 오빠를 도와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임하와 같은 보성고보 동창으로서 영화를 제작했던 김유영도 이때 일본에 유학을 갔고요. 그리고 김남천과 안막이라고 하는 도쿄 유학생들, 대학생들이 있었는데 이들도 역시 같은 활동을 했습니다. 이 이북만이라는 인물은 본명은 이복만이에요. 복복자의 만만자, 천만 할 때 그 만만자입니다. 복만이라고 하면은 뭔가 그 공산주의 활동하는 사람의 이름으로서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죠. 그래서 북녘북자에 만주할 때 만자 해서 이북만으로 이름을 고쳤습니다. 이 이북만은 천안의 빈농가 출신으로서 이 신문사의 급사 같은 일을 하면서 야학으로 이 상업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8살 되던 1926년에 이미 결혼도 했는데 솔가에서 누이 동생과 함께 또 아내와 함께 일본으로 건너갔습니다. 일본에서는 신문사에서 일을 하면서 공산주의 문예 활동을 했습니다. 왜 조선에 조선 프롤레타리아 예술가 동맹 카프라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카프의 동경 지부를 조직을 했어요. 그랬다가 무산자사라는 단체를 만들고 거기서 무산자라고 하는 잡지를 발간을 했습니다. 같이 활동하던 뭐 이마라든가 김남천, 김유영 이런 사람들의 글을 모아서 실은 것이죠. 이마는 본래 집도 절도 없는 인물이었는데 이 이북만의 집에 얹혀서 생활을 했습니다. 한 집에서 같이 살다 보니까 이 이규래와 연애를 하게 된 겁니다. 연사가 생긴 거예요. 이마가 워낙 잘생겼으니까 뭐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겠죠. 일본에 간 지 1년 좀 지난 1930년 12월에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마가 만 22살이고 이규래는 만 16살 때입니다. 지금 같으면 뭐 철없는 청소년들의 불장난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만은 당시는 여자가 16살에 시집을 갔다 뭐 하나도 이상할 때가 아니니까요. 어쨌든 그에 대해서는 이 오빠 이북만도 찬성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임화와 이규래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는 신문에 인터뷰를 한 게 있습니다. 1932년 1월 7일자 조선일보에 실린 건데요. 부인란에 새해 새살림이라고 하는 연재물이었어요. 그 5번째인데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유결혼의 신가정 방문기. 자유결혼을 한 신가정을 탐방해서 그 이야기를 들어본 것이다 하는 거죠. 동지에 인류애로 악수를 한 거다. 최첨예의 프로시인 가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문에 그 상단 쪽에 이런 분량으로 되어 있고요. 그 한 귀퉁이에 임화와 이 이규래의 사진이 실려 있습니다. 확대하면 이런 모습이에요. 뭐 겨울이어서 뭔가 두툼한 옷 뭐 이런 걸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을 방문해서 이제 찍은 사진이 되겠는데 뭐 딱 봐도 인상이 뭔가 아이돌 커플을 찍은 듯한 사진이 아닌가 싶어요. 이때 이마는 만 23살 그리고 이규래는 만 17살 때의 모습입니다. 인상이 어떤가요? 인상이 당찬 소녀 스타일 같아요. 인터뷰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기자가 해화동 집에 가보니까 그 문에 집단사라고 하는 간판이 붙어 있었다는 겁니다. 이때 집단이라고 하는 잡지를 이 이마가 발간하고 있었고요. 어떤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집단을 지향하는 거죠. 개인은 부정하고 집단을 지향한다 하는 것을 드러낸 것이 되겠고요. 기자가 뭐 언제 결혼했느냐 뭐 이런 얘기 묻다가 결혼식은 어떻게 했냐 하니까 안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혼식을 안 해서 섭섭하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프롤레타리아 입장에서 결혼식이란 형식적인 허례에 불과하다. 우리는 남녀의 결합보다는 동지와 동지의 굳은 악수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이마가 감옥에 갔을 때 상심했겠는데 이런 질문을 했어요.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이마가 1931년 가을인가에 한 3개월 동안 구속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상심하지 않았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우리는 투옥을 가혹하고 투쟁하는 까닭에 상심하지 않는다. 다만 건강하기를 빌 뿐이다. 어떤가요? 이 이규래야말로 투사죠. 결혼 후에 장애는 뭐냐? 이제 애도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전과 같이 독수할 수 없다는 게 좀 안 좋은 점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마와 같이 활동을 한 김유영은 일본에서도 영화와 연극을 중심으로 활동을 했는데 나중에 소설가가 되는 최정희가 이 같은 활동을 하면서 역시 이 김유영과 사귀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혼까지 하게 돼요. 이마와 같이 활동을 한 이 김남천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그는 스스로 자기를 이마의 근접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마와 늘 가까운 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해서 자신을 이마의 근접자라고 표현을 했고요. 김남천은 이마보다는 3년 어립니다. 1911년생이고요. 평안북도 출신인데 1929년에 평양고보를 졸업을 했고 일본의 호세이 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문학에 관심이 있었고 이마를 만난 것이죠. 그리고 이마가 일본에 가서는 같이 카프의 동경지부에 가입을 해서 이 무산자라는 잡지에 동인 활동도 했고요. 이마가 31년 3월에 귀국을 하는데 그때 마찬가지로 이 대학을 그만두고 귀국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마에 충실한 동지가 돼요. 특히 31년 10월 달에 이 카프 1차 검거 때 기소가 돼서 2년이나 복역을 하기도 한 인물입니다. 안막은 무용가 최승희의 남편으로 잘 알려진 사람이죠. 1910년생이고요. 경기도 안성 출생으로서 당시 와세다대 노문과를 다녔다가 이 김남천과 마찬가지로 카프 동경지부 활동을 하고 무산자 동인을 하고 그랬다가 학교를 중퇴하고 역시 귀국을 했습니다. 도쿄에 있을 당시 유학 갔던 최승희와 연애를 해서 결혼을 했고요. 보시는 사진은 안막과 최승희의 가족 사진이 되겠는데 딸입니다. 딸도 나중에 무용가가 됐다가 이 최승희가 숙청당한 다음에 역시 딸도 무용을 그만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진은 1935년에 도쿄의 한 식당에서 찍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도쿄에서 한 1년 반 동안 체류를 하면서 이런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공산주의 문예 이론과 조직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31년 봄에 귀국을 합니다. 이마가 31년 봄에 조선에 들어올 때 혼자 들어온 게 아니고 김남천, 안막 그 밖에 다른 사람들과 같이 들어왔어요. 약간의 시차는 있지만은 이들이 들어와서 조선 프롤레타리아 예술가 동맹 카프를 접수 장악합니다. 특히 이마는 이듬해인 1932년 24살이 됐을 때 카프의 서기장이 됩니다. 1인자가 된 겁니다. 이마 귀국 후에 개편된 카프 조직인데요. 이 카프 안에 연극동맹, 미술동맹, 영화동맹, 작가동맹 이렇게 4개의 동맹이 있고 각 동맹마다 대표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로서 최고기관 협의회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 최고기관 협의회 안에 서기국이 있고 그 서기장이 이마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마가 실질적으로 각 예술 부문들을 총괄하는 그런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24살짜리 청년이 당시 좌익계의 예술인들을 총괄 지도하는 그런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마, 김남천 등이 카프를 장악한 지 얼마 안 돼서 일제 당국이 카프에 대해서 대대적인 탄압을 했습니다. 31년에 1차 검거가 있었고요. 임화도 3개월 동안 옥살이를 하게 됐고요. 이 1차 검거 때 종로경찰서에 잡혀간 겁니다. 31년 10월 2일 날 찍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경찰서에 잡혀갔으니 기분이 안 좋겠죠. 그래서 인상은 잔뜩 쓰고 있는데 그러나 역시 무슨 아이돌 스타 얼굴을 보는 것 같아요. 이 1차 때는 3개월 동안 구속돼 있다가 풀려났고요. 그로부터 약 3년이 지난 1934년에 제2차 카프 검거가 있었습니다. 이때는 카프의 전 조직을 대상으로 해서 체포를 했는데 34년 8월에 대대적으로 검거가 됐고 35년 6월에 예심이 끝났다고 하는 보도입니다. 34년에 웬만한 카프의 관계자들은 다 구속이 됐는데 이마는 구속을 면했어요. 압송되어 오는 도중에 각혈을 하면서 구속을 면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마가 이제 폐결핵이 있었거든요. 형사가 체포해서 기차를 타고 와서 역에서 내리는데 거기서 피를 토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 이러다가 이 친구 죽을 수도 있겠다 해가지고 구속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에 대해서는 이마가 원래 영화배우 경험이 있고 그래서 연기를 한 거다. 아픈 환자인 것처럼 연기를 해서 혼자만 구속을 면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일본 경찰 당국은 카프의 해산을 집요하게 요구를 했는데 결국 35년 5월 달에 이 임화가 주동이 돼서 카프 해산계를 경찰에 제출합니다. 카프 내에서는 그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한설애라든가 이기영이라든가 해서 카프 해산계 제출을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임화가 해산계를 제출하고 자진 해산한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생활고도 겪은 차에 이렇게 카프를 해산하고 나니까 이기레와의 관계도 악화돼서 이혼을 합니다. 그리고는 35년과 36년에 걸쳐서 평양과 마산 등지에서 폐결핵을 치료하는 요양을 하는데 그때 두 번째 부인과 만나게 돼요. 임화가 두 번째로 결혼한 이현욱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현욱도 본명은 아니고 본명은 이숙희입니다. 이숙희. 40년인가 41년가에 소설가로서 데뷔하면서는 또 지하련이라고 하는 필명을 썼습니다. 첫 부인인 이기래와는 스타일이 많이 다르죠. 좀 단아하다 그럴까, 아담하다 그럴까, 아니면 참하다 그럴까. 전통적인 조선 미인의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당시에도 어쨌든 미인으로서 화제가 됐었습니다. 이 이현욱은 경상남도 거창의 천석지기인 이진우라고 하는 사람의 딸인데 본처 소생은 아니고 첩의 소생이었어요. 마산에서 고등학교를 나오고 일본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일본에서 소화고녀, 쇼화고녀라고 하는 중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아주 특이하게도 도쿄 경제전문학교라는 곳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현욱이 도쿄 경제전문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가 임화가 도쿄에서 체류하고 있을 때고요. 물론 그때 임화는 이기래와 사귀면서 결혼을 했던 것인데 글쎄요, 아마 그때부터 알고 지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왜냐하면 이 이현욱의 형제자매가 모두 좌익이었어요. 해방 후에는 월북하거나 해서 남한 한국 사회에서는 흔적이 사라진 집안이었는데 어쨌든 이 이현욱의 오빠들이 유력한 공산주의자들이었고 그때 임화와도 분명히 교류가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930년경에는 서로 그냥 알고 지내는 정도였다가 나중에 임화가 이기래와 이혼을 한 다음에 가까워진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1935년 여름에 임화가 평양의 그 결핵 요양소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그때 이 마산 쪽에 있던 이현욱이 평양까지 문병을 갔다는 겁니다. 글쎄요, 여자 쪽에서 먼저 대시를 했다고 할지요. 어쨌든 그 일을 계기로 해가지고 가까워지게 됐고 임화는 그 후에 마산의 요양소로 옮깁니다. 거기서 더 자주 이현욱을 만나게 됐고 그래서 36년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37년도에 서울로 올라오게 되고요. 결혼 생활이 꼭 순탄스러운 것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임화가 여성 문제로 이현욱의 속을 많이 썩였던 것 같고요. 임화와 이현욱 사이에서는 36년도 7월 달에 아들 원배가 출생하는데 자, 출생하고 나면 호적에 입적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보다 한 몇 년 뒤에 딸이 호적에 올라요. 그런데 이 딸의 출생 연도는 1935년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아들 원배는 마산 상남동 출생인데 딸 영문의 출생지는 창신동으로 되어 있고요. 1935년에 출생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제3의 여인에게서 자식을 낳고 그것을 뒤늦게 이 이현욱과의 사이에 그 호적에 올린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임화는 일제 말에는 뚜렷한 활동 없이 약간의 소극적인 협력을 하면서 보냈습니다. 이미 카프는 해산을 했고 일본의 국책에 어느 정도는 협조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렇게 활동할 길이 막히니까 임화가 했던 것은 문학사를 서술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조선 신문학사 이런 책들을 몇 권 집필을 했고요. 그 다음에 광산업으로 돈을 벌었던 최남조라는 사람이 출판사를 하나 차려줬어요. 그래서 학예사라고 하는 출판사인데 거기서 원본 춘향전과 같은 그런 조선 문고본 이걸 20권 정도 기획해서 출판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일제히 국책 영화 제작에도 관여를 하면서 협력을 했는데 영화의 시나리오를 수정을 해준다거나 또 대본을 직접 쓴다든가 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45년 해방을 맞게 됐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임화는 아주 다재다능하고 게다가 아주 미남인 스타성이 있는 시인, 평론가, 또 운동가였습니다.
시인이든 평론가든 운동가든 어느 하나만 하기도 힘든데 이 세 가지에서 모두 아주 특출난 재능을 보인 인물이었어요. 또 동시에 이마의 개인적인 삶도 자유분방했습니다. 화려했어요. 연애도 잘했고, 그리고 카프는 해산이 됐는데 동지들은 감옥에 있는데 본인은 두 번째 부인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아이도 낳고 이랬습니다. 한마디로 재능은 엄청난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 재능을 발휘할 도량이랄까 하는 것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인물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인간과 사회를 바라보는 그런 관점을 제대로 정립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단적으로는 바로 집단주의 그리고 전체주의 사고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공산주의의 슬로건 중에 대표적인 것은 이런 거죠. 하나는 만인을 위하여 이런 거죠. 개인은 중요하지 않잖아요. 집단과 전체가 중요한 거죠. 이마에게는 개인이랄까 또 특히 자유로운 개인에 대한 생각이 없었어요. 집단주의, 전체주의로서의 공산주의 활동에 매진을 했었고 또 일제 말에는 일본 파시즘 국가에 협력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해방 후에 이마가 비극적인 종말을 맞는 그 뿌리가 됐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